안녕하십니까. KJ된 교육학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권구현이라는 사람 이 앞에 딱 있는데요.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2025학년도 우리가 교육학 노선 또는 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요, 이 권구현입니다. 제 본명이고요. 가명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대학에서 교육 심리학하고 이 교육 철학을 석박사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벌써 이제 학원 강의한 지도 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미래교육연구소라고 이제 EBSI 관련한 이 교육 콘텐츠 연구소 소장했었고, 또 대원교육정보문화센터 이제 소장, 여기 이제 법인이에요. 거기에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 14, 15 요때 14, 15, 16이군요. 그때 이제 EBS가 처음으로 교육학 논술을 런칭할 때 제가 3년 동안 교육학 논술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홍보용 뭐 특강을 갖다가 하루 강의한 것도 막 경력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주대, 뭐 국립대죠. 이런 데서 이제 사범대에서 꽤 오랫동안 한 학기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이 교육학 논술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한양대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충남대 교육대학원 이런 데서 교육학 논술을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홍보는 잘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를 알고 선택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합격률을 각 대학마다 높여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강의는 좀 많이 안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 노고용공단 이쪽에서 이제 교육학 강의를 지금 계속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교육학회에 제가 또 관련된 또 회원도 했었고, 또 제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학회장, 뭐 부회장 이런 분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의 어떤 이 출제에 대해서 이제 검토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교육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쓴 논술도요, 논문도요, 석사학에서 이제 교육학 논술과 관련한 논문을 써서 그래서 EBS에서 강의를 3년 동안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보면 권구현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EBS 교육학 논술 사이트가 있어요. 아직도 2016에 제가 마지막 강의하고요.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후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교육학 논술을 연구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3년이나 했기 때문에 뒤에 안 했거든요. 그 사이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돌입하기 위해서 교육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 논술 그러면요, 교육학을 논술로 사실상은 우리가 전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 요거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논술로만 전환하려면요,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고력. 그러니까 이 가령 교육학 이론 또는 개념 원리를 암기한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완벽해서 논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냐면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를. 그래서 이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어떤 사고력인지는 이 뒤에 문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논리 구성과 표현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고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표현력, 우리가 사실상은 언어적 구성과 표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사고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보통 글쓰기가 사고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그 연습을 또 많이 하는 자들이 유리한 거는 또 이 시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학교 실제 프랙틱스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실상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이 교육학 논술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문제, 직면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사실상은 어떻게 사고하라는 지시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주제들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뒤에 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사고라는 거를 그냥 하나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글씨가 흐릿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리성, 즉 수렴적 사고라고 하죠. 이 수렴적 사고 방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뭐냐면 발산성, 우리가 생산적인 확산적 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예전에는 언젠가는 수렴적인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암기된 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상은 요 추론적 사고, 분석 추론이라는 파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안적 사고도 많이 물어보다가 지금 이제 종합적 사고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새롭게 유창하게 적용하는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쉽게 우리 교육학의 내용으로 보시면은 뭐냐면 자, 혹시 블룸이라는 사람의 인지적 교수 목표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구조를 좀 여기를 이제 뒤바꾸긴 했지만 우리가 지식 이해, 즉 기억 이해, 적용, 분석, 그다음에 평가, 창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교육학 논술은 우리가 보통 여기만 멈추는 사람이 좀 많아요. 학습이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방법적인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메타인지, 즉 사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르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학교 현장이라는 곳은 말이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지만 지식을 가르치지만 사실상은 모든 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사회다, 과학이다, 예체능이다 또는 특수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지를 가르치지만 수능 시험에서 또는 아니면 대학 입시에 뭐 논술에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생 자신의 할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사실상은 우리가 이 학원에서 특히 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 부분이 이 정규 교육과정 우리가 대학교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사교육에 좀 많이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법적인 지식을 터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어떤 걸 적용하는 거 또는 이거를 분석해서 내가 장단점 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 적용하는. 그래서 적용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추론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적용하는 것까지 사실상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다각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알고 싶다. 또 교육학 문제의 최신 동향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교육 철학 같은 비중이 낮은 것들은 포기하고 비중이 높은 거를 공부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이 경향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파고 들죠. 자, 이 교육학 논술 출제기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교육학 논술은 아마 여러분 대학에서 혹시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나요? 혹시 출제위원 들어가신 적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대개 3년 계약을 하세요. 3년 계약. 그래서 이 저랑 이제 이 책을 썼던 이제 이 대학 교수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있고 또 책을 쓰려고 저랑 준비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때인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지금 출제위원 들어가게 돼가지고 책을 같이 못 쓸 것 같아요. 왜? 사교육 강사라는 책을 쓰면요, 출제위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건 룰이에요. 그래서 모 대학의 교수님들이 두 분이 저한테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교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이제 책을 좀 작업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 또래 아니면 제 바로 밑에 후배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몇 분이 들어가시고 또 이 채점위원들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이 어떤 성향이냐라는 것은 그의 세 번의 시험에 걸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2013 추가부터 해서 2010학년도로 보통 구분하거든요. 이때 이제 세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 상반기, 2014 상반기, 2015 상반기에 추가 모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2013 추가 모집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국립특수교원에서 출제했고요. 그 뒤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했을 때 2014 상반기, 2015 학년도 시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통적인 논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인 방안 진단, 원인 진단과 방안으로만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요 문제죠. 요 문제. 2015학년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지시어라고 그래요. 이 논술의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16점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15점으로 굳어져 있지만 한때는 내용이 16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목적 논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A 중학교의 지금 교육 목적에 대해서 내가 논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암시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세 가지 설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안,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 조직 구축 원리 이렇게 해서 문제가 냈었어요. 이게 이제 지시어가 아주 단촐하죠. 근데 이런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무엇을 묻는지 명세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론 자체를 그냥 막 갖다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학자의 하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보는 어떤 유기적인 사고력을 중요하게 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차적인 어떤 바로 뭐예요? 이쪽의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이쪽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2기 출제연인데요. 자, 2기를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2기는 2015 추가부터 해가지고 2017학년도 시험인데요. 이때 시험은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지금 뭐냐면 실험적인 회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상 문제는 뭐냐면 암기된 것을 어떻게 한다? 니들이 써봐라, 설명해봐라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주제도 별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교사가 쳐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주기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지시어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전의 15학년도 시험, 세 번의 시험보다 좀 더 쉬웠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이때 뭐가 나왔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 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책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사실상은 그 장점과 단점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고 판단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 지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가지수에 맞도록 채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론 명시성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평가형의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 전략. 이때 나왔던 게 바로 형성평가였어요. 형성평가. 이거는 이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경험 중심이 2023학년도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형성평가는 그 뒤에 계속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도 한번 출제됐네. 2014학년도도 한번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이 평가형, 형성평가 나왔고 시행 전략.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에릭슨의 이 성격 발달 이론에서 정체성 발달 이론, 뭐 답은 이제 유예기입니다. 사이콜로지컬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심리적 유예기가 답이었어요. 개념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 뭐 대리 경험, 대리 강화 같은 건데, 그걸 한 가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학교 내 조직 활동이 뭐냐면 조직 형태가 비공식 조직 형태거든요. 그에 대한 숨기는 기능. 보면은 방안이 없어요. 자, 그 전년도 2010학년도까지 잔뜩 있었던 어떤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 이 특징도 이 설계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A 중학교가 내년부터 바뀔 설계 방식이니까 A 중학교의 어떤 관점에 방안이거든요. 그 설계 방식의 방안의 어떤 특징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방안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사실상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적이 지식 형식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안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 이 방안 부분은 2014학년도 강력하거든요. 원인 진단과 방안이 계속 나오다가 방안이 싹 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차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안 문제를 낼 때는 여러 가지 경우 수의 답들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답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채점할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15학년도 문제는 과락자가 많이 발생으로 유명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명시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객관적 지식에 대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을 들어먹었던 거를 알게 된 2기 출제진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그래 안전한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렴적 사고, 회상적 사고로 그래요. 그래서 암기된 거를 뽑아내는 그런 식의 문제를 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3기 출제진은 또 어떤 문제를 격려하면요.
여기 보시면 3기는 이제 2018학년도부터 2020까지인데요. 지시어를 엄청 늘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중에 이제 교육학 배우시다 보면 이제 평가 부분에서 검사 문항 제작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40문항씩 출제했었어요. 그전엔 뭐 60문항이었던 적도 있어요. 즉 뭐냐면 교육학이라는 파트가 원래 30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0.5점씩 해가지고 60문제 출제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20점으로 배점이 줄면서 50문제 또는 40문제를 줄여놨거든요. 그래도 문항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런 교직, 즉 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건데, 이 교육학 논술은 큰 문제 딸랑 하나예요. 거기다 이제 이 4개의 소문항, 소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시어를 아주 폭증시키는 거.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지시어가 줄었는데 뭐 10개 이상 지시어가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론의 명시성이 이때보다 더 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 2기 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2기는 이제 16, 17 이쪽인데 이때까지인데 보면은 여기 부분은 어떤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을 안 물어봤어요. 평가 유형의 명칭도 안 물어봤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직 형태의 명칭을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2018학년도 시험부터는 워커라는 학자 이름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명칭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개념 한 가지에 쓴 명칭하고 개념 정의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 시키는 대로 보면은 명칭이 없어도 될 것처럼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의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에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이유 3가지니까 각각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점이 부과된 거니까 명칭에도 점수가 부여됐던 게 2018학년도 시험부터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보면 또 PBL이라는 게 있고 문제의 특성, 그다음에 그 특성이 가진 학습 효과, 그러니까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죠. 이것도 내고 그다음에 이 뒤에 평가 유형의 명칭, 이 평가 유형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준거지향 평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개인차 해석, 지식 이해 쪽 파트죠. 이게 이해. 그 다음에 김교사가 제안한 2가지 평가 유형, 이게 이제 능력 참조, 그 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 이 종류 3개 평가 유형이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내 장학 유형이라고 하는데, 교내 장학 유형 뭐가 나왔을까? 동료 장학이었어요. 그래서 동료 장학에 대한 것 명칭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017까지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냥 평가 유형의 기능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평가 유형인지 명칭도 안 쓰고 이걸 썼어요. 근데 점수 안 주기도 그렇고 뭐 만점 주기도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2018, 19, 20에서는 이론에 딸린 그 명칭을 명확하게 쓰는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야? 문제가 적용하는 이유, 논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습 효과, 우리가 결과적 판단,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평가 유형의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방안이 끄트머리 하나 살짝 거쳐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때 당시의 문제가 보면 방안은 하나가 부활됐는데 대부분 문제가 지식 회상 또는 이걸 뭐냐 블룸의 우리가 인지적 교수 목표로 보면은 지식 이해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이제 적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 우리가 추론도 좀 해야 돼요. 추론 적용도 약간은 해야 되지만 논증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것들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평가 유형이 준거지향 평가 개인차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교육적 해석까지 이렇게 해서 지식 이해 쪽의 해석이거든요. 거기까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방안을 물어봤어요. 동료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4기 출제로 가면 좀 바뀝니다. 4기 출제 위원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명세성은 굉장히 이론 명시성 또 명세성은 저하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용 해석 강화하고 특히 방안을 무지막지하게 확대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1기의 어떤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시어가 엄청나게 폭증하죠. 자 보세요. 2015학년도 지시어는 간단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물어보는 게 증가돼요. 그래서 2022학년도 문제를 예를 들면 이건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무지막지한 지시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유창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유창성, 융통성 이런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유창성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시어가 무지막지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과정의 수익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 갖는 의의. 그래서 교육과정 조직 원리라든가 그에 따른 또는 사실상은 선정 원리 이게 이제 계속 이 앞에 있었거든요. 2019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 이게 의의 해석이죠. 해석 평가인데 이게 방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 방안 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긴 이유 논증 또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교실력 두 가지 제시, 즉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요.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특히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2021부터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2021에도 온라인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술공학적인 관점에 써라. 뭐 우리가 얘기했던 블렌디드라든가 플랩러닝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뭐 써도 됩니다. 뭐 줌 프로그램까지 써도 되는데 어쨌든 방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1, 22, 23, 요 3개년도 출제연, 요 4기 출제연들은 이 방안을 무지막지하게 냈어요. 요거를 2023학년도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작용능감이라는 반도라 이론이 한번 나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전략, 즉 방안을 쓰라는 얘기예요. 전략 두 가지를 그리고 이 자기 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계획 단계 위에 지원 방안, 계속 방안이에요. 다 방안이에요. 방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나와요. 평가 보고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원장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편성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이게 이제 경험 중심 뭐 이런 거죠. 다시 부활되고 그다음에 또 이 보완하기 교육과정 이론의 내용 선정, 조직 방안 이런 게 나오고요. 방안. 그리고 이제 관료제라는 것이 2015 상반기에 나왔지만 또 냈는데 순기능, 역기능 이런 거. 요건 이제 평가. 근데 요거는 암기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마지막 거는 지식 회상에 한 문제가 쫙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물론 지식이나 원리를 회상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사고가 방안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다. 굉장히 강력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3년마다 출제연이 바뀐다고. 그래서 2024학년도 올해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전에 있던 거를 사실상은 부활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명세성을 회복시킵니다. 즉 이론적 명세성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추론 적용 문제가 강해요. 지금 뭐냐면 추론에서 적용 해석하고 그다음에 방안까지 만드는 종합적인 문제, 즉 발산적 사고 문제보다는 조금 분석 추론에서 상상을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거. 그래서 방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2026학년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요. 요번에 올해 지금 올해 문제 2024학년도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2023학년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지시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방안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2024학년도 문제를 보시면요. 명시성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했으니까 그 교육과정 유형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잠재 교육과정입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 고려할 점 이런 거죠. 뭘 고려해야 될까? 굉장히 추론해야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목표에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즉 아이즈너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이것도 2020학년, 2000 몇 학년가요? 그렇죠? 영교육과정도 2020학년에 나왔거든요. 그런 걸 응용해 쓸 수 있었는데 잠재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인간주식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했었어요. 그걸 익숙하게 했던 분들은 높은 점수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려할 점 각각 한 가지. 그래서 3점짜리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온라인 수업이 또 나와요. 온라인 수업.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그런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온라인 수업 체제를 계속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문제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이 뭐냐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교육학 책에 이런 게 없었는데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개방형 문제, 즉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또는 개발원에서 얘기하는 이 상호작용 유형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다른 기능을 변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책에 없는 것 같은 거. 왜냐하면 잠재교육과정도 교육학책에 목표할 때 얼마 뭘 쓴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단지 그거를 이제 좀 활용했던 부분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이 교육학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 사실상은 실제 적용 방안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적용 방안보다 방안을 물어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보면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시 유의점 요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 참조 평가였어요. 예전에 2018학년에 나왔던 게 또 나왔는데 좀 다르죠. 그리고 CAT라는 아주 독특한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CAT라는 게 뭐냐?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인데 요거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틀렸냐 맞았냐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으로 하는 컴퓨터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수학습에서 스킬의 프로그램 학습 원리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개별화된 어떤 맞춤형 교육을 수준별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평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추론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도 보면은 전문가 직업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 학부모,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위원 이걸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는 결국 이 지방 특성에 맞는 것도 학교만의 어떤 개성적인 교육을 위해다. 뭐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 형성됩니다. 근데 밑에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학생 참여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에서는 학생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순기능 역기능은 뭐 자주 낼 수 있는데 적용이 있는데 이게 방안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고려할 점이니까 네가 이랬으면 좋았던 점 이랬으면 그래도 타당한 것을 쓰는 거. 그리고 상상적인 추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이 4기에서 5기로 넘어온 내용이 보면은 뭐랄까 개방형 문제다. 내가 논리적인 문제 분석하고 이러면 중요한 어떤 답안이 형성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이게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지금 뭐냐면 이렇게 사회자, 교사 A, B, 전문가 C, E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2023년도 문제, 2023학년도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저널식의 신문 기사, 만약 운영 보고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사의 반성일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연설문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적응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짚어서 우리가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잠재교과적인 게 딱 아는 게 학생은 우리가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몇몇 학생 교감격이 좋아졌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친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시험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잠재교육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잠재교육과정을 몰랐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다음 밑에도 보면은 이 CAT 뭐 평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시문만 잘 분석했으면 그래도 학생의 어떤 맞춤형 어떤 검사라는 의미만 썼어도 1점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먼저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만 그 전에 법적 구성위원회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제시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이론책만 잡는다고 교육학 점수를 잘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력, 즉 이론을 배웠다. 그러면 이론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고 연습이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교육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게 15점 내용에서 보면 지시어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4학년도 시험인데 2025학년도 시험에는 똑같이 내지는 않죠. 그래서 방안 문제가 뭐 앞에 나오거나 또는 적용하는 이유를 내거나 또는 순기능 역기능 장점과 단점도 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시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외운 거를 설명식으로 쓰는 거. 특징 뭐 3가지. 그래서 뭐 가령 뭐 우리가 이 규준지향 평가, 중거지향 평가의 장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은 지식이죠.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또 암기했던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024학년도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노량진 학원 강사 중에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이 많았던 분도 수강생이 확 줄어들고 설명해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떤 시험이 있다. 가령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또는 다른 어떤 교과목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푸는 문제를 내가 다 예상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이론을 빠짐없이 가르쳤다. 그러면 얘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교사가 다 일일이 책임질 수가 없죠. 왜? 그 학생이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연습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다 가르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고 연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남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서 교직 과정에서 교육학을 열심히 학습했어요. 2학년 때부터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 때는 교직 이수한다 그러면 교육학 21학점, 즉 3학점은 이제 뭐 실습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 교육 철학, 교육 과정 평가, 그다음에 교육사도 듣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도 듣고 심리학 웬만한 거 다 듣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교직 과정의 일부 학점 구성하고 또는 특수교육의 일부 학점 구성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내는 이 교육학 영역 파트 이거를 우리가 다 들었는가? 10개의 파트 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교육사 파트, 뭐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뭉쳐서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통계, 연구, 뭐 통계 연구는 뭐 평가로 넣읍시다. 그러면 거기서 사회학, 그다음에 또 생활지도 상담, 뭐 교육행정이라든가 심리학, 교수학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봐도 10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를 다 공부했나 대학에서.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이 과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초점식으로 공부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거는 사범되든 비사범되든 막론하고 정보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교직 과정 이수 과목에 대한 수업은 교수님들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립대에서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죠. 10년 가까이 매 학기마다 그렇죠. 10회 이상 특강을 해요. 근데 교수님들이 딱 그러세요. 사범대 학장님들이 교육학 논술 우리가 사실상은 낯선 파트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 해주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박사과정에 등록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르쳤죠. 그런데 성취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수님들은 자기 파트 영역밖에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꽂힌 자기 논문의 어떤 주제였던 내용은 아주 잘 가르치는데 전체 영역을 또 골고루 진도를 다 맞추지 못하신 그런 교육학 수업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보완하는 연계 학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심리학하고 교육 철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출발점 학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중간 학문인데요. 이게 여러 영역을 걸쳐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교육 철학 같이 덜 중요한 거는 빼도 되지 않나요? 중요한 파트만 공부해도 되지 않나요? 이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교육학 영역별 출제 확률입니다. 빈도에 대한 거예요. 일단은 여태 13회에 걸쳐서 한국교과정평가원이 출제했습니다. 국립특수교원 출제했던 2013 상반기 빼고요. 2014 상반기, 15 상반기에서 총 13번 출제했는데요. 계속 나왔던 건 교육행정은 100%입니다. 100% 출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순위 바로가 그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2순위예요. 한 번 빼고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 파트, 그 다음에 교수학습 파트, 그 다음에 교육심리 파트. 그렇죠? 요거를 메인 5개 과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8년 이상 여기서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하고 상담 파트, 가령 예를 들면 교육사회학은 3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2015 상반기에 딱 기술기능 이론, 기능론 관점에 나오고는 그 뒤로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2015 상반기니까 벌써 8년 전 얘기예요. 8년 동안 그 사이에 출제 한 번 없습니다. 이 상담 같은 경우도 2014 상반기 추가 모집 때 인간 중심하고 행동 중심 상담 이거 한번 딱 내고요. 그 뒤에 출제가 몇 년 동안 없습니까? 거의 9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10번 정도 시험을 더 봤는데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학 같은 경우도 2015 학년도에 자유교육 관점 하나 교육 목적 출제하고는 뒤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 영역 파트마다 결이 좀 있어요. 연계거리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교육 과정이나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이 필수적이에요. 철학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교육 과정이 우리가 현대 교육 과정, 4대 교육 과정 그러면 우리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이요. 네 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개 교육 과정이 철학과 다 연동 관계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미국 철학이었던 뭐요? 바로 진보주의. 그다음에 본질주의, 항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랑 연관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평가에 있는 이 수많은 학자 중에 대부분 학자들 뭐 평가 전문가 원래 타일러라는 사람도 이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도 평가 전문가긴 한데 스크리븐 같은 인물이 철학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은 요 파트에 이 종자지식으로 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맨 밑으로 해서 나중에 가르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철학의 앞에 선 지식, 종자지식 몇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쉬워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지식론 들어가면 뭐냐면 이쪽에 심리학과 연관돼 구성주의 지식론과 연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도 연관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을 왜 중시하겠느냐. 타일러란 이런 학자가 바로 그 이유에 있단 말이에요. 왜? 얘는 출발점이에요. 철학은. 그리고 심리학은 중간 학문입니다. 철학에서 연유된 게 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심리학은 어디에 연동돼 있냐면 바로 어디에? 교수학습에 연동돼 있어요. 교수학습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의 얘기는 행정에도 동기이론 관련돼 있어요. 동기로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기론이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이론의 상당수 이론들은 행정에 있던 어떤 경영 이론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를 하면 다른 파트가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출제되지는 않지만 결국 교육 심리학의 종자지식이 다 있거든요. 교수학습에 당연히 심리학과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내경역, 그렇죠? 그리고 교육 철학이 사회학과 연동되는 게 강하거든요. 근데 얘 출제 안 돼요. 근데 이거에 영향 준 요소들, 교육과정 유형들이라든가 또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영론들은 또 철학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애초에 출제 빈도는 제일 낮지만 상담처럼 낮지만 앞에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체 안목을 먼저 준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두 개 파트를 만나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심리학을 지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심리학이 출제 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학론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 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 파트.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행정에서 아직 이 동기론이 안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이 한번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또 연관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선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사회학하고 상담은 조금 일차적으로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철학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부 필요한 것만 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메인 5개 과목에 치중하시면 사실상 효율적 학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 빈도에 대한 거는 이 출제 문제를 갖다가 전체를 다 되게 10개 이상 문제가 나왔으면요. 웬만한 경향성은 다 추론이 가능해요.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선생님이 이제 이론을 선별하고 핵심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수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사고력, 즉 뭐냐면 이 교육학론술은 말이죠. 교육학론술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출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편적 교육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학은 모든 어떤 대학 교직 과정에서 다룰 만한 주제여야 된다. 물론 2024학년대 CAT 같은 경우는 많은 데서 잘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낸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편적 교육학, 즉 예비교사들이 이 사실상은 사교육 의존도를 너무 받더라. 왜냐하면 입시에서 중등 애들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엽적 이론 출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출제하긴 해요. 그렇지만 옛날 객관식 사지선대학보다는 또 오지선대학보다는 이 지엽적인 이론, 즉 지엽적인 거 구석진 이론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안 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직 과정에서 비사범대, 사범대가 공통적으로 배웠던 그 안에서 보편적인 누구나 배우는 교육학원에 출제하려고 그러고 단지 그 교육학 지식 내용에서도 실제 현장에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
관점을 물어본다. 그리고 거기에선 고차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교육학을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됩니다. 선택에 집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실제 적용하고 나올 만한 것인가, 현장 교사들이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왜냐하면 출제원들 들어가는 분들은 세 부류 분들이 들어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에 있는 교육과정 개발자들,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각 교과 전문가들, 즉 대학 교수님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체육, 뭐 물화생지, 뭐 이런 것들, 과학까지 해서 이분들 전공 파트에 있는 교사들도 들어갑니다. 지금 뭐냐면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 교육학 점수라든가 또는 전공 점수 높았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교육학 논술과 전공의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걸 출제하는 분들은 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수들이 출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제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이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해보고 이 채점위원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이 완성돼요. 근데 그때 시험 낼 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 누구나가 차별 없이 배운 것이어야 되지만 이것이 실제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을 문단 전개라든가 표현도 중요하지만 문단 구성할 때 짜임새 있게 메타인지 또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발휘해서 크리티컬하게 다양하게 그 구성 형태에 맞게끔 적합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고력이 부합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득점 받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학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학원에서 보면 암기만 하는 그런 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사실상 공부는 반만 하고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상반기 1, 2월부터 논술 이론이 있다. 교육학 이론이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논술 상어로 적용하는 건지 궁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명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같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늘지. 상반기 6월까지는 제가 이론 완벽히 암기하고 뒤에 7, 8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이건 아니에요. 물론 학원 과정은 그렇게 편의상 만들어 놓긴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교육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같이 여기에 같이 설명됩니다. 2025학년도 교육학 수업에는 내용이 바뀔까요? 많이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은 안 바뀌죠. 지식은 안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의 일부가 초점이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식이 많이 변화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방안 문제 또는 아니면 지금 적용 문제 쪽으로 출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교육학 이론을 기점으로 하지만 근거로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 상상적 추론들을 좀 해야 돼요. 추론. 이 추측이랑 다릅니다. 추측은 근거 없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이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상상하는 거. 그게 이제 추론이거든요. 그 추론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런 실제적 내용의 추론이 더 적합한지 그걸 지식을 재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기존에 암기 위주로 했다면은 그걸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10년 이상 거의 이루어져 왔던 방식이지만 지금 올해 처음 이제 초수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기억에 도움이 되니까 이해 쪽으로 좀 전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 공부 순서라는 거는 연별 주요 이론, 특히 아까 얘기했죠. 일단 교육 과정,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심리학, 교사학습, 그다음에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 5개 파트가 메인 영역이죠. 그래서 그 영역 이론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고 방식을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1월부터 사실상 뭐예요? 교육학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씩 이해하고 그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해설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의를 특화되게 우리가. 근데 기존에는 교육학을 대충 교재만 보고 강사들이 설명하고 거기 있는 내용을 굳건하게 암기하고 지키는 쪽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공세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해야 돼요. 즉 이 내용을 나중에 내가 안 까먹고 보유하는 쪽에 보수적 입장이 아니라 좀 이거를 진취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학습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전체 암기가 반대,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론에 쓸만한 이론은 100여 가지 남짓이에요. 1000몇백 가지가 있거든요. 자세히 세보면. 근데 그 100여 가지 안에서 하위 키워드까지 생각하면 한 7, 800개 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100여 개 이론으로 축소됩니다. 영역 통틀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암기한다? 이 전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여러분들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상담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있는 사회학 얘기는 일단은 이선으로 제쳐두자고요.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철학 안에서 현대 교육과정 유형과 연관되어 있는 철학 이론들 이런 것들 일부는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사실상 7, 8개 정도가 핵심이 될 겁니다. 관점이. 그런데 교육과정 이론은 설계 파트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내용 선정 조직하고 유형 파트가 있거든요. 무기가.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 이 교육 평가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석 유형인데요. 해석 유형하고 그다음에 방법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적으로 저희가 1, 2월부터 요거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월부터 내가 한다? 새 마음 한 뜻으로 가령 운동도 금연도 금주도 뭔가 세 각오를 1월부터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12월 19일부터 우리가 화요일마다 뭐합니까? 바로 생기초 특강을 해요. 그 안에선 기출에 대한 개념들, 원리들, 이론들을 먼저 우리가 선수학습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학습을 꼭 참여하셔서 3일 동안 하거든요. 꼭 참여하세요. 우리 수강생들은 연강이든 아니면 개별 1, 2월만 수강하시는 분이든 그 생기초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19일부터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것부터 그리고 12월 달에 이미 끝내놓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 초사학격을 위한 교육학 1년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생인데 교육학 1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12월부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기별 학습 전략에서 보면 1월부터 돼 있지만 이 12월 달에 요 사이에 생기초 특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교육학 이론을 쭉 분석하면서 거기에 있는 개념들, 원리들을 먼저 수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습득하신 다음에 1, 2월 오시면 이론이 명료화되겠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실제 적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기본 이론을 배우지만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 싸움이거든. 그래서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려면 잠재교육 과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능력 참조 평가든 그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론적 근거를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통 3, 4월까지는 이론을 적용하는 그래서 영역별 실제 적용 문제를 조금만 학습해야 돼요. 교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서라면은 3, 4월은 뭐 플랫폼 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6월까지는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는 거지만 4월까지 이미 뭐 조기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사실상 뭐 한다? 문제 분석합니다. 문제 분석. 그래서 7월까지는 문단 형식이라든가 전개 전략까지 완벽히 습득하지만 사실상은 6월에 조기에 저는 끝내야 된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냐면 OX 문제, 진유형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래서 진유형 문제를 먼저 점검해요. 그래서 뭔가 논술이라는 고차원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아주 쉬운 단계의 문제로부터 적응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OX 단답형 문제에서 이걸 관리하는 문제들을 제가 1월부터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1, 2월에 빠르신 분은 교육학 이론의 한 60, 70%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되뇌일 수 있는 정도까지 학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론 적용 파트까지 가면은 거의 70, 80% 이상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마 이론 적용. 그래서 문제가 조금 교재 자체가 문제를 위주로 이제 우려진 또는 이론과 문제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써요. 그다음에 7, 8월 달에 이제 종합 문제를 다룹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육하고 전공 비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육하고 뭐하고? 바로 전공 비중.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이 교육학을 만약에 이때 1월 달에 붙었을 때 20% 맞추고 전공을 80%니까 배점이 그렇게 쭉 균형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적 균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교육학이라는 파트가
자기 전공이 교육론, 교사학습에 관련한 전공 교육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학을 30 정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7, 8월 이후는 교육학을 10% 정도, 즉 이 7, 8월 가면 10%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0%가 전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80%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1월부터 쭉 보시면 요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죠. 요런 그래프 요렇게 돼 가지고 이 1, 2, 3, 4월 달에는 교육학 비중이 한 30%에서 25%.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의 비중이 줄어서 15%, 10% 정도만 남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전공보다 교육학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재미있으니까 교육학이 즐겁다고 그래요. 전공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반대로 공부해요.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냐면 전공이 80%인데 전공 위주로 해야 되는데 교육학을 늘려요. 왜? 이때 뭐 해야 되냐면 교육학을 작성해야 되거든. 즉 문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 봐야 되고 피드백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누수가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상반기에 이미 3, 4월, 5, 6월 최소한 6월 또는 7월, 8월까지는 다 문단 형식 전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상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20점 만점에서 15점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5점이 논리 구성, 주제 연계, 그다음에 뭐냐면 바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문제지예요. 문제지 보면 이 내용이 15점이잖아요. 근데 15점인데 그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 5점이 있어요. 근데 이 5점을 그냥 공짜로 받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공짜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채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의 연계, 주제 연계. 이게 예전에 2013과 15에 이게 3점으로 배점을 했어요. 3점. 즉 뭐냐면 주제와 단락별로 연계하는 게 3점이에요. 이게 3점. 그래서 왜 3점이 되냐면 여기 안에 보면 알겠지만 2점은 주제와 정확히 연결하고 나머지 1점이 문단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표현 적절성이 2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적절성은 뭐냐면 문체 또는 띄어쓰기, 맞춤법, 그다음에 정확한 어휘, 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내가 뭐 그래도 사범대 나오고 비사범대 나오고 대학 나왔는데 저거 내 틀리겠냐? 아니에요. 한국말, 한국의 어떤 그 논술 문제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띄어쓰기거든요. 띄어쓰기. 근데 이 부분은 애들한테 내가 수업할 때 판서도 해야 되잖아요. 판서도 해야 되잖아요. 판서해야 되고 수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물론 하레아 한글 같은 경우로 사실상 보시면 자동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학 논술 시험 볼 때 사람들이 내용만 자꾸 생각해요. 15점을. 근데 사실상은 이 구성 점수 1점, 즉 문단 형식 점수 여기 논리적 형식이라는 게 1점이거든요. 요거 1점. 그리고 그 논리 형식 안에 문단마다 뭐가 있어야냐면 주제가 2점이 있어야 돼요. 주제 논의가.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만 주제 논의하면 안 되고 본론마다 소논문식으로 이렇게 주제 논의가 딱딱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심리학에서 논술, 교육학 논술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 학술 쪽 관련해서 제 논문을 검색해요. 권구현의 논문, 아니면 권구현만 찍든가 아니면 이 상위인지와 시험보란이 이 논술 수행과 첨삭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게 벌써 지금 17년 전 논문인데요. 그게. 그 논문을 토대로 이 평가원에서 채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까? 이 노량진에서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심리학하고 철학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교육학 논술을 연구했기 때문에 EBS에서도 3년 동안 제가 강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쪽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사실상은 개발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내가 논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7점 받았다 이거요. 근데 10점 받았는데 17점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점에서 3점은 내가 왜 못 받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어딘가 누수가 벌어져요. 모르는 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착오로 사고력을 거기까지 개발하지 않아서 못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거를 수업에서 제가 해드리면서도 이것도 해줘야 돼요. 교육학 논술은 결국은 치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할 때 아까도 이제 앞에 1월부터 쭉 봤지만 이 과정에 내용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5, 6월, 7, 8월 이런 때 보시면은 되게 여기에서 보면 이 피드백 첨삭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정리돼야 되고 개별 피드백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비 강의가 있어요. 이게 12월 19일부터 있습니다. 그건 따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분석 주요 개념, 선행된 기초 개념을 먼저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1, 2월부터는 교육학론술 개론반 또는 기본 이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관점 알기. 저 논술 기초도 살짝 여기 때 강의를 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구성이라든가 표현에 대한 것도 일부는 이때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 4월 들어가면 이제 핵심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점 잡고 이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마다 이론마다 이 문제, 논술 문제 이런 것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있어요? 바로 OX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 독한 관리 테스트 문제들을 제가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사실상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 6월달 되면 고득점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삭은 계속해요. 하는데 핵심 이론마다 예상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문단 구성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서론 연습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본론, 서론과 본론 한 개씩 연습하는 것 또는 서론 하나, 본론 2개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양을 늘려갑니다. 늘려가요. 그래서 이게 거의 1, 2월부터 거의 비슷하게 출발해요. 그래서 좀씩 심화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7, 8월 들어가면 이제 교육학론술 명잔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예상 문제풀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반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 8월 늦어도 이때까지 사실상은 논술에 대한 웬만한 전개를 마무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패턴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이 예상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반 들어갔을 때는 개요만 내가 딱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전공 80%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학론술을 전략적으로 앞에 30%부터 1월부터 하다가 한 3, 4월부터는 이제 25% 또는 6월, 7월부터는 또 20% 그다음에 뒤에 15% 10%까지 사실상 그래서 이 앞에 교육학은 전공 교육론도 이야기한 어떤 하나의 기초 지식으로서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전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교육학 20%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8시간 강의하는구나. 8시간 이내로. 그러면 나머지 전공에 투자하면 되겠다. 그러다 나중에 7, 8월 달에 좀 늦게 발동 걸려가지고 문제풀이하고 작성하고 피드백 받으면 사실상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안 해요. 왜냐하면 뒤에 모의고사 학습할 때 이제서야 막 그때부터 쓴다는 거죠. 그리고 첨삭받는다. 첨삭도 선생님이 직접 해줘야 돼요. 제가. 조교를 도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 그다음에 문단 구성 하나, 주제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썼는가. 이거를 제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강의하는 것보다는 개별 피드백 첨삭 중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수강생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그렇게 1월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만들어서 쭉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1, 2월 달은 이 기초, 기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론이다. 암기보다는 기본 개념의 이해, 적용적 사고를 이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 얘기했던 논술 구성에 대한 기초를 이때 좀 습득해야 돼요. 이때 습득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월 달 넘어오면 이제 1, 2월 달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화반 들어갔는데 1, 2월 했던 거랑 이 3, 4월 했던 교재도 같고 아니면 교재는 다른데 내용이 같아. 좀 줄인 거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3, 4월은 영역별로 그 심화된 관련된 고리를 익숙하게 그래서 문제로도 보거나 그렇죠? 연결고리, 통합적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제를 개념 적용하는 문제를 주고 그걸 첨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OX 문제로 출발했다면은 3, 4월 되면 한두 달 학습 완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꼭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 6월 달 되시면은 이때 실전 문제로 그래서 이건 하프 문제라고 그래요. 하프 문제. 하프 문제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총 6개 단락 문단을 구성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3개 단락씩 끊어서 실전 문제처럼 한번 다루는
그래서 이때 치유예요. 그래서 이때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는 복잡한 게 아니라 논술에 쓰는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뭐뭐해야 한다, 뭐뭐하는 것이다 할 때 이 설명들이 가령 뭐 방안을 전개할 때는 뭐뭐해야 한다라고 완전히 강조하듯이 당위론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는 문제는 가령 뭐뭐란 이것을 의미한다. 또는 해석은 이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라거나 의의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술어가 달라요. 그 부분을 제대로 갖는가 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5, 6월 달에는 이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하프 문제 보통 다루거나 한두 달락 문제를 좀 다뤄서 또는 전체 모의고사도 한두 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내가 어떤 문제가 보이는가 그리고 7, 8월 들어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거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론도 요약을 해주는 강의가 이때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별도 이제 자료들 1, 2월부터 이제 별도 자료가 많이 나와요. 제 교재가 지금 개정 중인데 안 되면은 기존 교재 쓰면서 별도 자료를 별도로 무료로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제보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강의를 안 들어보면 그런 건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예상 문제 쭉 계속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게 어떤 사고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혹시 정교화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정교하다, 정교해진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아무래도 이 신체적인 어떤 성장 또는 어떤 성숙, 어떤 기능의 어떤 정교화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 정교화라는 단어는 이 심리학에서 특히 이 사고 관련한 정교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이 가네가 얘기했던 목표 수업 위계가 있어요. 위계라는 단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 낮은 단계, 저차원에서 점점 고차원으로 정교한 사고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50일 같은 경우 설명 수업에도 보면 연역적 수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계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교화를 꼭 이해할 때는 연역적이라는 단어도 같이 습득해야 되고 또는 타일러라는 사람이 교육 내용 조직 원리에서 계열성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 계열성이랑 같이 따라가요. 정교화라는 게. 이런 것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전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거, 지금 할 내용을 연결하는 거. 즉 장기 기억에 있는 어떤 정보하고 어떻게 관련성을 맺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교화의 어떤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로 교육학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한 거의 50%는 될 겁니다. 이 한 단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보 처리로 있거든요. 장기 기억의 유의미보어라고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지금 막 선생님한테 수업 처음 듣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장기 기억으로 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숙한 개념과 연결하든가. 그렇죠? 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위계적으로 연역적으로 앞에 것과 연동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략들도 해당돼요. 이게 아니면 부가적 정보를 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정교화 한 단어로 방법론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정교화는 아주 단순한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는 계열화도 마찬가지. 계열화를 설명할 때는 얘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을 정교화라는 단어 하나만 딱 꿰뚫으면은 다른 것들이 보여요. 따로 보여요. 계열성으로 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역적이다 그러면 균합적이다. 균합적인 거랑 이 상대적인 게 연역적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스벨 것 같은 설명 수업이고 가령 브루노 같은 경우는 발견 수업. 발견 수업은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서 일반 원리로 만들어내는 균합성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연역성이라는 건 뭐냐? 단순한 거에서 점점 복잡한 거로 간다. 이게 계열성도 있지만 그런 정교화도 숨어 있어요. 왜? 앞에 경험과 뒤에 경험이 연동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정교화로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생기초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통합적인 이해로 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그러면 이 사람이 루소랑도 관련성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루소와 관련돼 있지만 나중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이 삐아제 말고도 삐아제 영향을 받은 브루노가 나오거든요. 브루노, 비고치키도 마찬가지예요. 비고치키의 영향받은 사람이 또 거기 브루노가 납니다. 브루노라는 사람은 그래서 학문중심 교과정이 왜 자주 나왔는가, 그렇죠? 경험중심 교과정이 왜 자주 나왔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해 보입니다만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위계란 단어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간다는 설명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로 연역적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근데 이 단순한 거랑 내가 실제 경험했던 복잡한 거랑 연결해 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정교화라고도 해요. 이 부분이 선행주의자도 많이 들어봤죠. 오스벨 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정교화의 사례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교화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설명을 할 때 제가 쉽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시지만 수업 들어갈 때 이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도 헷갈리고 이론도 헷갈리는 건데 어떤 개통도 있는 개념을 습득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걸로 선생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계열성이란 말로도 이해돼요. 타일러란 교육과정 설계에서 조직, 선정 원리, 조직 원리에도 해당됩니다. 수익적 조직 원리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하나의 재밌는 얘기로. 여기에 이제 지배하는 이론은 계열성이 가장 더 적합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련성 아니냐. 어떤 사람은 연역적이라는 게 또 초점적인 지식 같다. 이건 이 보고자 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되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요 이론을 잘 모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하고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이 생기초부터 뭐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단은 교육학 논술에서 창의적인 문장 구성도 채점적. 창의적인 문장이란 건 없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방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창의적인 거예요. 문제 직면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창의적인 문장 구성이라는 게 좀 질문이 애매한데, 내가 창의적으로 요구했는데 창의적으로 못 쓰면 그거는 사실상은 답이 아니죠. 근데 창의라는 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어요. 즉 객관적인 어떤 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교육학 논술은 널브러진 창의성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모든 게 타당한 서술로 보이면 다 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 타당성이라는 건 뭐야?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논리 타당성. 즉 내가 지시했고 제시문에 숨겨놓은 것을 얘가 찾았는데 그걸 갖다가 표현이 좀 다양하고 그런 것들. 문단 구성도 어떤 사람은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편하긴 한데 난 미괄식으로 썼는데 만점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만점자가 많았어요.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0학년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엔 네모난을 다 맞췄으니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포에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있는 선생님들, 또 포천에 있는 뭐 고등학교 선생님, 바로 둘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제가 결혼식까지 다 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만점이야.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검토위원 출제할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알다시피 창의적이란 거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객관적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론의 근거. 또 상황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안에서 제한된 창의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이 태도를 했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한테, 즉 채점자들한테 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 문장이고, 우리가 논술에서는 종합 방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이죠. 방안. 또는 잠재교육 과정을 목표로 만약에 진술한다면 어떨까? 목표로. 이건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 목표로 진술한다면 어떤 목표 진술을 고려해야 될까? 목표 진술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의고사는 첨삭을 다 해줍니다. 모의고사는 물론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OX 문제 자체도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만약에 OX에서 OX 판단을 잘못했다. 그것도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OX 문제에서 이걸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걸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피드백 해드립니다. 이거를. 그리고 교육학 공부라는 방법과 논술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요. 일단은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이론 듣고 중학교 때 실기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 룰도 배우고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익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거든요. 동시에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지성이나 또는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가 또는 김민재 선수가 이론 배우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논술은 답안을 작성하는 행동이 나중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자기 사고 통제해야 돼요. 축구 선수가 자기 사고와 육체를 통제하듯이 내가 육체적인 거는 좀 적지만 사고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더너라든가 스턴버그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사고는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근데 이 교육학 논술은 지시어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고를 요구해요. 즉 블룸으로 얘기하면 지식, 즉 암기된 거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 또는 해석하는 거 또는 아니면 적용하는 거, 분석하는 거, 공통점 차이점도 보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 문제 직면에서 창조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들 보면 일정한 거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 그 부분은 우리가 위기스 맥타의 뭐 6가지 사고방식, 그래서 이해 방식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6가지 사고방식이 가장 기준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떤 거는 암기된 거를 살짝 물어볼 수 있어요. 순기능, 역기능이 뭐냐. 아니, 책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단점 이런 것들. 근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 적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령 뭐 학교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세 구성원이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위원인데, 학생이 참여했을 땐 어떤 순기능, 역기능인가? 이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뭐야? 고득점 받으려면은 내가 그런 상상을 1월 달에 할 때, 어떤 이론을 배울 때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해야 돼. 통합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까지나 이론 완벽하게 한 다음에 7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1월부터 차츰 약하지만 문제들 OX 문제로부터 하나씩 그렇게 다루도록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거기에 젖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느 틈에 논술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개별적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동료 학습이 좀 줄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상은 자기도 학습해야 돼요. 어떤 내가 권고인이라는 사람의 교재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내가 따로 강론서를 봐야겠다.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는 어떤 강론서가 있다. 평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보통 이제 가이드에 많이 실어 놓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 말고 제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다른 강사 강의로 자습을 하시든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도 뭐냐면 교육학 논술을 연구한 사람이어야 돼요. 학원에서 단순히 그냥 이 기계적으로 강의하다가 교육학 논술로 바뀌었네 하고 강의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육학 논술을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한테 어떻게 비판적 읽기를 배워야 돼요. 크리티컬하게. 학교에 적용했을 때, 학생이 참여했을 때,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역별로 주제 문항을 정리해야 되고, 문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화 보완사항을 갖다 선생님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제일 비싸. 근데 이거는 우리 KG 애들에서 돈을 안 받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해주니까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카페에서, 제 카페에서 다 해드립니다. 아마 제 카페를 이 다음에 들어가시면 공구현 EBS 교육학 하면 제 카페가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카페 들어오시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온라인 수강생들도 어떻게 받았는지, 참석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개별 진도 학습 두 개가 쌍도맞춰요. 근데 이제 때때로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자기 공부하는 같은 전공 파트에 있는 사람끼리, 아니면 다른 전공 파트에 있는 사람끼리 교육학을 우리가 상호 정보 교환하는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시간 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호작용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줄어들었어요. 면접은 저런 게 많이 통하는데 교육학은 이 두 개가 일단 기초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또 정보가, 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 저는 이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으냐면, 어느 날은 나오시고 어느 날은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늦잠 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출석률이 60, 70%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업의 맥락이 끊어져요. 온라인으로 듣는다지만 온라인으로 100% 수강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할 때 일단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그래서 보물이 밑에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멈춰요. 그리고 이론도 마찬가지. 이론도 학습할 때 여기까지 개념 학습하고 그다음에 뒤에 적용하는 것까지 안 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사고 훈련도 집중도 있게 계속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태도도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직업 중에서 반드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한번 잡으면 꼭 해야 되는 직업이 있는데, 바로 소신 가지고 해야 된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 그게 직업이 교사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군대 조직이에요.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 우리가 이런 봉사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들은 사실상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명의식, 소명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약해요. 약해. 그러면 교사는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교사는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역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중간에 한 5, 6월 달쯤 됐는데 봄바람 불고 이제 여름으로 가기 전에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공부가 잘한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저한테 따끔한 소리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초점 잡고 끈기 있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 저 구멍 파도 안 돼요. 이 구멍 저 구멍 이것도 안 되죠. 왜냐면 이 선생님 거 들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이거 들었는데 이번에 이거 듣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강의나 교재라든가 사실상은 이 내용이 교육하기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사고하는가, 끈기 있게 사고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랬을 때 고득점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끈기 있게 사고하세요. 하나에 집중해서 딱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논술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 점수를 제가 다 배점을 줘요. 이거 실제 첨삭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저한테 욕을 해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 보는데 이 문제 좀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1인당 돈은 많이 못 드려요. 채점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일부 대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대학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강의 쭉 하고 그다음에 대전까지 내려가고 고용공단 이쪽에 뭐 고용공단에 제가 또 예속돼서 또 강의를 계속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정부 기관과 관련한 공조직과 또 이 교육학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실상 많이 지방 대학을 못 내려갑니다. 홍보성으로 가는 어떤 설명의 강의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교수님들이 요청하는 강의를 못 내려. 그래서 이게 대학에 이제 제공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답안지에다가 제가 이 단락은 몇 점인지 아마 맥시멈 1.67, 1.33일 거다. 또 이 단락은 2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띄어쓰기 문제부터 해서 표현, 주제 논의 이런 것들, 여기 0.3 이렇게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게 이 표현이나 주제 논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설명을 따로 합니다. 설명을 따로 해요. 그래서 서론부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본론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내용, 주제 논의, 표현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좀 0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0점 받은 사람은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한계와 해당 설계론들이 대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들. 이 교사 역할에 대한 논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10.67 받았던 사람이 19.67. 9점 이상 올라가요. 만점에서 조금 아깝게. 근데 다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박빙승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교육학이 점수 따기 쉬워요. 교육학 논술이 점수 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거 들으면 그래도 3, 4점은 기본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학과마다 좀 전공마다 다른데 12, 13점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17, 18점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피드백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비판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교육학 논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점이 얼마고 총평도 얘기해 줘요. 이거를 이제 직강생들은 제가 말로 해요. 또 수업 시간에 그분 답안지를 익명으로 처리해 가지고 앞에서 다른 답안지랑 비교해서 봐요. 그러면 더 빨리 습득합니다. 굉장히 빨리 습득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첨삭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상호작용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도 이제 막 쓰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은 3.67, 3.5.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1번은 제대로 공부를 해. A, B, C, D.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다 일부러 비교해서 피드백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1번 답안에 대한 피드백 해줬다. 해설하고 첨삭했다. 그러면 궁금한 분은 저한테 와서 또 자기 개별적 질문. 왜? 다른 사람이 알면 또 창피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해요. 이런 분들 다 합격했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7시간 반 또는 8시간 남짓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풀코스로 풀코스로 다 끝내야 돼요. 이게 1월부터 이론도 하지만 사고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계속 잡아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비중 자체. 이 비중 자체를 분명히 했지만 1월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11월 시험 직전까지 공부한다 했을 때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저는 교육학을 2대8로 딱 기계적으로 두기보다는 만약에 위에가 전공이다. 그러면 전공 파트를 한 7로 하고 교육학을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가지고 어떤다? 나중에 교육학이 한 10%쯤 되게 하고 전공이 90% 되는 거. 이게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30% 정도 교육하고 위해서는 70% 전공하고. 그래서 중간쯤 한 7월 달쯤 되면은 2대8로 정확히 맞춰지죠.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이때 이상하게 교육학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교육학이 이만큼 늘어난 사람인데 이건 절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육학 점수는 높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늦어요, 반응이. 예, 순발력이 있어요. 앞에 이미 자기 문제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는 이때는 문제만 딱 보고 개요만 딱 훈련,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작성은 이때까지 좀 일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매년 그렇습니다. 근데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우리가 기존에 방안으로 주구장창 내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상상적 추론을 해요. 어떤 거? 이론 근거에서 이거를 이 생각지도 않았던 관점으로 전환시켜요. 이거를. 그래서 연교 과정은 뻔하겠네. 잠재교 과정이라든가 능력 참여 평가다. 그러면 다른 성장 참여 평가라든가 중거 지원 평가라든가 균 지원 평가 써먹게 너무 많죠. 행정에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나왔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이제 안에 구성해서 교사들의 협의체, 동료장학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참 분석해 보면 재밌는 걸 아시죠? 뭐냐면 2023학년도 문제는 2016학년도 문제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 경험 중심 나왔죠. 형성평가 나왔죠.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요. 근데 2024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거 능력 참조는 2018에 나왔었어요. 잠재교 과정은 그 전에 2019에도 나왔었어요. 2014에도 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비율이 좀 높아져요. 왜? 시험이 거듭되면 될수록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초부터 제가 하나씩 여러분한테 드리고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고득점, 심점 만점 받아서 1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